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지난달 큰 며느리가 전화로 건넨 말에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버려진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첫 벚꽃이 피어나는 봄날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느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평온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는 마치 인생의 종착역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한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부엌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쳤고 혈압약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위험해진다는 걸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라니 나에게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차가운 대기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일과 정해진 식사, 정해진 수면 시간, 나만의 작은 자유마저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나? 아들과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요양원 브로셔를 보여주었습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답니다라며 설명했지만 그들의 말은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남은 생을 저런 곳에서 보내야 하는 걸까? 매일 같은 고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요양원은 한 달에 380만 원이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아들이 보태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다니.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달 고작 55만 원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6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8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듯이 뉴스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에 거실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40년의 세월이 끝나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없는 집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치 남편이 거기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서 들리던 신문 넘기는 소리, 욕실에서 들리던 면도기 소리, 테이블에서 들리던 커피잔 놓는 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일상생활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늘 해주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구를 교체하는 것부터 가스레인지 점검까지 모든 것이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샜을 때는 하루 종일 끙끙댔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몇 분 만에 해결했을 일이었는데 말이죠. 마트에 가는 일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쌀 한 포대를 들고 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함께 가서 의사 설명도 같이 들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약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마치 등산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쁜 삶에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버텨보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위기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린 적도 있고,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잠들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며느리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충돌은 부엌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된장국을 끓이고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된장국 냄새를 싫어해요. 요즘 아이들은 서양 음식에 익숙해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의 방식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멸치볶음도 더 이상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제약들이 모여 점점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TV 보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전통 트로트를 좋아했는데 아이들은 그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평했습니다. 결국 TV를 볼 때마다 이어폰을 끼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도 제한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지 말아 달라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나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동거였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들도 불편했고, 그들이 불편해서 나도 불편했습니다. 부모님 집은 언제나 자식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방인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공간이 아닌 곳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 상황이 모두에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혼자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 다음 선택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월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매달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큰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2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다며 불평했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1달을 버텼지만 식사가 너무 단조롭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집은 고기도 자주 해주고 특식도 준비해요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 소개소 직원의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할머니 댁은 시설이 불편해서 간병인들이 꺼리는 집이 되었어요. 그렇게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원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은 월 380만 원짜리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내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월 180만 원짜리 중저가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감옥 같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저녁 9시 취침은 철칙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9시 30분에 시작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 목욕, 심지어 산책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밤중에 자주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옆방에서는 누군가 계속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자식의 집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어느 것 하나 내게 맞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방식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제때 먹는 것도, 식사를 챙기는 것도 큰 일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변한 무릎으로 3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쌀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굶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서러움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 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태극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느렸지만 힘이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활기차게 살고 있을까? 나와 무엇이 다를까? 그들도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옷을 갈아입고 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태극권 수업은 이미 끝났지만 몇몇 어르신들이 아직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 305동에 사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베란다에서 여러분들이 태극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져 보여서 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박정희 할머니는 78세였지만 놀랍도록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버 자립단이라고 불러요.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녀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실버 자립단, 어떤 단체일까요? 정희 할머니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2년 전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5명의 노인들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살기는 어렵고 자녀와 살기는 불편하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살면서도 매일 만나 서로를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할머니는 나를 그들의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경로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실버 자립단의 다른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였던 김영수 할아버지, 30년 경력의 요리사였던 이미경 할머니, 전기기사였던 최진호 할아버지, 그리고 교사 출신인 정희 할머니. 그들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마음 속에는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 자립단의 운영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김 할아버지는 건강 체크와 약 복용 관리를 도왔고, 요리사였던 이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공동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기기사였던 최 할아버지는 간단한 수리와 전기 설비를 담당했고, 교사였던 정 할머니는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55만 원씩을 공동 기금으로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식재료도 사고 필요한 약품도 구입하고 가끔은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350만 원짜리 요양원이나 400만 원짜리 간병인에 비하면 정말 경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점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속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실버 자립단에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35년간 은행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나는 공동 기금 관리와 각종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서류 작성이나 공과금 납부, 연금 신청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실버 자립단에 합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우리는 공원에서 만나 함께 태극권을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점심은 이 할머니가 준비하는 공동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 들깨, 수제비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식사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마치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같은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수요일 오후는 최할아버지의 생활수리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집을 돌아다니며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형광등을 교체하고 수도꼭지를 조이고 문고리를 고치는 일.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이 그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는 정 할머니의 문화 프로그램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함께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간단한 그림도 그렸습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창의성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월요일마다 나는 금융상담의 날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연금 신청이나 세금 환급, 공과금 납부 같은 복잡한 금융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립단 멤버들만 도왔지만 점차 소문이 퍼져 아파트 단지의 다른 어르신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점점 더 다양해졌습니다. 토요일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혼자라면 무거운 쌀이나 물건을 들기 힘들었지만 함께 가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일요일은 자유로운 날이었지만 대부분 저녁에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건강이었습니다. 실버 자립단에 합류하기 전에는 항상 무릎이 아프고 현기증이 자주 났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활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 덕분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약 복용도 잊지 않게 되었고 체중도 3kg 줄었습니다.
자녀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던 아들이 이제는 격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활기찬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실버 자립단에 합류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동행해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진정한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일은 내가 고관절 통증으로 일주일간 움직이기 힘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실버 자립단 멤버들이 교대로 찾아와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가져다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 할머니가 특별히 뼈에 좋다는 미역국을 끓여오셨고, 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찾아와 간단한 치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이라면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관계였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실버 자립단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멤버들도 각자의 경험과 재능을 가져왔습니다. 미용사였던 정할머니는 매주 목요일을 미용의 날로 정했고, 목공 기술이 있는 강 할아버지는 작은 가구 수리를 도맡았습니다. 우리의 활동 소식이 퍼지자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노인들의 자립적 공동체 요양원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실버 자립단은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불안감도 없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암울한 미래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달 55만 원으로 우리는 존엄성을 지키며 자립적인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렙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활동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의존적인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론 우리의 방식이 모든 노인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거나 특별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 특히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불안한 분들에게는 우리의 모델이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버 자립단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를 돕습니다. 지나친 간섭이나 침해 없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각자의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쌓아온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습니다. 이를 나누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금전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공동 기금으로 모으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이것이 오해나 갈등 없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태극권을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결국 이런 것이구나. 서로를 위한 따뜻한 한마디,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에, 간병인을 부르기 전에, 자녀에게 의존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라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